이 국유재산이라는 건 국가 것이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걸 말합니다. 자, 국공유재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행정재산이 뭐냐?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 그 행정재산하고 이건 네 가지 나와 있죠? 이 하나씩만 듣게요. 이것은 관공서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만 시청, 청사. 이것은 공원 생각하면 돼요. 공중이 이용한 거. 자, 이것은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이건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니까 노란 분필을 보니까 저건 다 개인 것입니까? 개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무조건 안 되고, 자, 일반 재산은 뭐냐면 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무슨 재산이라 그래요? 일반 재산이란 말을 써요. 이것도 공용 폐지된 시청청사, 이건 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처분하는 방식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유 재산은 다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자가 국공유 재산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고, 행정 재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공용 재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시청, 청사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춰낼 수가 있어요. 이게 추상적으로 공부할 때 그냥 책에 나오니까 공공용 재산 나오니까 그것만 열심히 외워놓고 다른 거 국공유 재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못 풀어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거 조금 더 하냐 그 차이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공부할 때 체계적으로 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 하나 갖고 외워가지고 공부 다 했다 그러면 다른 지문으로 돌려버리면 못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COD형 묶으세요. 아까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도로 예정지 아까 나왔죠. 사유지 쪽은 되는데 공유 쪽은 안 돼요. 뭐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할지 또 공유지에 도로 예정지가 지정된다 할지 이런 것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개인 것이니까 되고 이쪽은 개인 것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닌 것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막 칸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인 권리부터 볼게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중개 개념에서 그 밖의 권리할 때 조금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 되고 지상지역 전세권 됩니다. 아까 이건 뭐라 했어요? 용익물권. 그러니까 저당권 아까 된다고 했죠? 가등기 담보는 저당하고 유사해요. 되고 그 유치권은 아까 이전만 된다 그랬죠? 그럼 일부가 되는 것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도 되고 환매권, 법정지상권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할게요.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고. 아닌 것들 점유권 안 됩니다. 질권 아까 안 된다 그랬어요. 동사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광업재단은 되지만은 광업권만은 안 됩니다. 광업권은 재단 구성물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안 되고, 어업권 당연히 안 되고, 자, 공업소유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이 정신적 산물은 무조건 안 돼요. 정신적 산물은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이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안 돼. 분묘기지권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개할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인 거래 행위에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되고,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아까 이거 권리할 때 했죠.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 이전 다 된다고. 설정, 변경 다 됩니다. 근데 유치권은 아까 뭐만 된다 그랬어요? 이전 동그라미. 법정지상권도 뭐만? 이전. 환매권도 뭐만? 이전. 이전만 돼요.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아까 위에서 했죠. 아닌 거 질권 설정 안 되고 상속 공용 수용 동그라미. 이건 법률 규정이거든요. 법률 규정이라고 적어. 그럼 법률 규정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상속하고 공용 수용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매권 이전은 되지만 행사 동그라미. 행사는 안 되고 증여하고 기부 체납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설정, 법정지상권 설정. 이 설정이란 말은 유치권 설정, 법정지상권 설정 안 되고 분묘기지권은 이전도 안 돼. 설정이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한번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자, DP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D페이지를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중개 대상은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판례가 중개 대상물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 32회 때, 33회 때 출제가 되는데, 자, 1번 보세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 자, 분양권 동그라미. 아까 분양권은 장래 건물이라고 했어, 안 했어?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지문을 좀 그대로 익혀두셔야 돼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분양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이 지문을 좀 익혀두시라고. 이 분양권 관련 지문인데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이것은 이제 둘 다 입주권인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자,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이 지문을 그대로 익히시라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도시민 주거환경 관리처분 계약 뭘 받은 거? 인가 동그라미, 인가.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 즉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지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단순 입주권은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이거 판례인데 이 판례 지문을 보면 한 뭐 10줄 정도 돼요. 이 판례가. 근데 내가 이 작게 이렇게 한 줄도 안 되죠? 이렇게 끊어놨어요. 자,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세차장 구조물이라면 건물로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례에서 나온 세차장 구조물은 뭐냐면 볼트 조립식,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로 안 본다는 소리예요. 왜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철거가 되고 불지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이체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의 재산가치 동그라미. 이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지문을 익혀야 돼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이라고 적어서 권리금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이제 수험생들 그죠? 권리금은 안 된다고 다 알아. 근데 이 영업성하고 노하우, 신용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또 못 풀어 그래. 그렇죠? 이게 권리금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출제가 될 때 권리금 이렇게 잘 출제가 안 돼요. 영업상 노하우 이렇게 넣어요. 그럼 영업상 노하우가 뭐예요? 권리금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례는 이 지문을 익혀 놓으라고. 지문을.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니까 판례는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권리금은 다 외워놨는데 영업성, 노하우, 신용, 거래처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풀면 안 돼요. 이것이 권리금 관련 내용들이고 이것은 중개할 수가 없다. 자, 6번도 33회 때 출제가 됐잖아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의 택지 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이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 이것도 판례. 자, 그래서 판례를 내가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대토권은 안 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 지문을 좀 익혀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개 대상물 관련해서 한 문제가 꼭꼭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먼저 맞춰. 나중에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으면 미쳐 안 미쳐? 미쳐. 경험 안 해봤죠? 아이고 나는 문제 좀 틀려봤으면 쓰는데 왜 자꾸 맞지? 그러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공부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시험도 잘 점수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또 고민 많이 할 건데 차근차근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에 하려면 안 되고 차근차근. 됐죠? 그러면 됩니다. 자, 1장 파트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챕터 2, 2장 파트 공인중개사 제도 들어갑니다. 자, 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파트는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장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여기서 무슨 시험을 말하겠어요?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합니다. 원칙은 우리 시험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 찍어봐 한번. 누구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죠. 근데 원칙은 시도지사예요. 자, 이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은 일반시장,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이런 걸 말하고 별도 말이 없더라도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이 돼요.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강원도 따로, 전라북도 따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겠어, 안 맞겠어? 뭐 시험 문제도 달라지고 난이도도 달라지고 안 맞겠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표현할 건데, 자, 시험 수준을 균형 맞추기 위해서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럼 이 위원회란 것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이 됐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사전 의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사전 의결 동그라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단원에서는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어요. 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이 있어요. 근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사항이 아니라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의결사항이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의결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또 이제 의결을 동그라미 쳤는데 또 사후 의결 그러면 틀려고 그래요. 사전 의결입니다. 자, 별기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시도의사가 바빠 죽겠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한다고 하고 있겠어요? 국장이 이거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한다고 하고 있겠냐고.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합니다. 그럼 위탁을 받은 기관을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 그래요? 수탁기관이란 말을 써요. 이 수탁기관은 누가 되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협회. 그리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여기다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험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쪽 파트에 들어가요. 이쪽 파트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는데 협회에서는 아직 위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다가 한번 난리 쳐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다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했는지 이런 것을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관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후단에 두 번째 줄 공기업 준정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밑줄 것이고 2번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뭐하라? 고시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고시를 했는가? 이 고시 주체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럼 응시 자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응시 자격 있나 봤어요? 응시 자격도 없는데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성별 제한 있을까?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이 앉아 있죠? 남녀 같이 앉아 있잖아요. 자,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없죠. 국적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학력 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령하고 국적,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캐나다 국적, 미국 국적 시험 볼 수 있어요. 혹시 뭐 여기서 외국인 계세요? 외국인? 외국인? 나는 외국인이다. 강력 주장하시오. 없어요? 간혹 가다가 과거에 미국 국적 제가 두 분 가르쳐 봤어요. 캐나다 국적 한 분. 그죠? 그분들도 공부한다고 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뭐 원래 외국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을 그쪽 취득한 것들 해서 하신 분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한 분은 합격하셨어요. 목동에서 강의할 때 그분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월달 정도 나와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고시원 얻어놓고 공부해.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또 들어가더라고. 또 2차 할 때도 또 나와가지고 고시원 얻어놓고 공부하고 또 합격을 했어요. 그분은.
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거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한 거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합격했고 나머지 두 분은 도망갔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결격 사유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이 결격 사유가 뭐냐면 파산자랄지 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달지 뭐 징역형을 선고받았달지 이분들도 원칙적으로 시험 봐갖고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랄지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근데 예외적으로 결격 사유 기간 중에서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못 봅니다. 이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이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근데 부정행위자가 있어요.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5년간 시험 못 봐요. 몇 년간? 5년간 응시가 제한이 됩니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5년간 응시가 제한돼요. 뭐 컨닝 한달지, 대리 시험 받아 걸린달지 이런 사람들은.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격 취소는 3년, 부정행위자 5년, 결격 사유 기간 중에 원칙적 시험 가능하다. 결격 사유는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배우겠죠. 뭐 제한 능력자랄지, 파산자랄지, 수용자 이분들의 결격 사유 내용들인데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했다 동그라미 쳐세요. 뭐 1년에 한 번씩 본다고 하면 공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 그러면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소리고, 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중에 있으면 정책심의의 의결 동그라미.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은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 정책심의위원회 여러 명으로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결사항입니다. 조금 이따 심의사항, 의결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의결사항. 자, DP 넘겨보세요. 시험 일부 면제가 나오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1차 시험을 뭐 한다? 그럼 다음 해라는 것이 뭐예요? 다음 해.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시행하면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매년 하면 다음 연도하고 뭐 다음 해하고 같은 말인데 만약에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자, 정책심의위원회, 우리 과목에서 이 위원회가 두 군데가 나와요. 공식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게 다 시험 문제라고. 뭐 시도에 둘 수 있다라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둔다 그러면 틀려. 둔다.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괜히 칠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쪽에서는 뒤쪽에서 배울 거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둔다예요. 둔다. 거기서는 막 둔다고 열심히 외워놨고 여기는 둘 수 있다 열심히 외워놨는데 시간 지나면 어디가 둔다인지 둘 수 있다인지 뭐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틀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둔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저기는 뭐 시도 그러면 틀리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됐죠? 자, 정책심의를 구성 한번 볼게요. 자, 2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몇 명? 11명 이내의 2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고. 자, 포함한 동그라미. 그리고 2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2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돼요. 국장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그 1차관.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2원은 누가 임명 이촉한다 그랬어요? 국장입니다. 자, 이 국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책, 이 공인중개사 파트는 권한자가 중요한데 대부분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이 많고 또 여기를 또 2원장이 임명 이촉한다 그러면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2원장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2원장 임명 이촉한다 그러면 틀려요. 당연히 2원이니까 2원장 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상식적으로 풀면 그렇게 맞다고 찍고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권한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잊어먹으면 다 상식 동원해서 풀거든요. 민법도 그렇고, 모든 과목을 해요. 잊어먹었으니까 이제 상식을 동원해요. 다 틀려. 상식 동원하면 다 틀려요. 이해됐어요? 뭐, 2원장 밑에 2원이니까 2원장 임명 이촉한다 그러면 좋다고 막 찍고 나오지. 그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이틀만 지나봐. 이거 이틀 지나서 이거 풀어봐. 2원장 임명 이촉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2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2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해요. 자, 2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 근데 이제 보궐 2원의 임기 있죠. 전임 2원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이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무슨 사항이 있어요? 의결사항이 있어요. 이거 이제 33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시험, 여기 이게 심의사항 4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죠?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개가 정답이었는데, 심의사항이 뭐냐 하면 4가지. 그래서 이제 이 심의사항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부동산 중개업 육성, 심의. 그죠? 중개보수 변경, 심의. 손해배상 책임, 이게 심의 4가지거든요. 이번에 시험 나왔어요. 33회. 자, 그러면 심의사항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죠?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는데, 이 심의사항 4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고, 근데 이 심의라는 것은 원래 구속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거 1번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보충에 나와 있어요. 그 보충에 나와 있는데 시도지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세 가지는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밑에 세 가지는 2번, 3번, 4번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 틀려.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틀려.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은 1번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과거에 나왔던 거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것은 심의사항 4가지를 골라라. 이것만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아까 우리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 정책시험에 의결 그거 있었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체계가 이 흩어져 있는 것을 내가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나란히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아까 시험 시행 기간은 원칙으로는 시도지사를 했죠. 근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 그랬죠. 이런 거 의결사항입니다. 이건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자, 기피 신청 시 결정 이것도 의결인데 이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제척 기피 회피를 배워요. 이 제척은 법의 규정에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기피란 것은 법의 규정은 없지만 저분이 심의결에 들어가면 나에게 불리하니까 저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건 당사자가 저분이 이원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불리한 의결이 되니까 저분을 빼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결정을 합니다. 의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운영 동그라미. 이거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2년에 한 번씩 보려면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이 뭐냐? 최소 선발 인원 비율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지금은 몇 점이면 합격해요?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고 나올 때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공고가 딱 뜨잖아요. 그럼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거든요. 최소 선발 인원, 올해 10,000명만 뽑겠다. 근데 최소 선발 비율, 응시자 대비 10%는 뽑겠다. 이렇게 공고가 떠버리면 이것은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거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의결사항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의결사항은 흩어져 있는 것을 내가 모아놓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이 33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거기 봐보세요. 양가로 4번은 책을 보세요. 운영, 정책심의 운영. 자, 이원장은 어떤 업무를 시행하느냐?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당연한 소리겠죠. 이원장이니까. 근데 뒷지문이 중요해요.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몇 줄 보세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이원장 직무를 뭐한다? 대행한다. 여기는 부이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왜 그래요? 여기는 부이원장 제도가 없어요.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 미리 제명한 위원이 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고, 자, 이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동그라미.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며칠 전까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일 여유가 없어. 7일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거나 긴급해. 그럴 때는 개최 전날까지. 개최 전날 동안. 이때까지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일시, 장소, 안건. 어떤 안건을 처리하겠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자, 재적위원 밑줄 개의 동그라미. 자, 출석위원 밑줄 의결 동그라미. 자, 둘 다 과반수인데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은 출석위원이에요. 개의는 재적위원이고. 자, 간사. 심의위원회에서 사무처리가 간사 한 명을 돕니다. 간사 한 명 동그라미. 근데 간사는 누가 지명하느냐? 누가 지명한다고 나왔어요? 이 원장 동그라미. 이 원장 동그라미. 지명 동그라미. 이 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수당과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이원, 관계 전문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이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공무원 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면 자기 업무잖아요. 그죠? 자기 업무하면서 월급 받는데 또 수당과 여비를 또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 운영 밑줄. 자, 운영은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이 원장 동그라미. 아까 의결사항에서 한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의결을 내가 모아서 아까 갖다가 넣어놓은 거죠. 의결을 거쳐서 이 원장이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거든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 제척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하는 거고, 기피란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저분이 심의결에 참가하면 나에게 불리해. 그래서 저분을 빼달라고 기피 신청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당사자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거고, 회피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제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의결에 참가하면 안 돼. 양심상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해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기피란 것은 법의 규정이 없지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저분을 빼달라고 하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척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심의위원회에서 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결에 제척된다.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 보세요.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머릿속에 넣기는 어렵죠. 두 단어만 기억을 하세요. 이원하고 그 배우자. 이원하고 그 배우자는 심의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니은.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이 들어가면 자기 친족 편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거예요. 친족이란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 자, 이 단어만 익혀놔도 객관식이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자, 이분들은 당연히 배제시켜야 되겠죠. 친족이 들어가면 다 친족 편 들지 상대방 편 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에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너무 많죠? 세 가지만 동그라미 쳤어요. 증언하고, 자문하고, 감정. 이렇게 했으면 이분들이 또 참가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여기도 대리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척 사유가 돼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막았어요. 이원하고 그 배우자, 친족, 증언, 감정, 자문, 대리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척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심의결에 참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무슨 신청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 그러면 심의위원회 뭘로 결정한다? 의결. 아까 의결사항 중에서 하나 나왔죠? 의결 동그라미. 저분을 빼달라고 기피 신청 들어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해서. 그러면 거기 결정이 되면 이제 심의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원 본인이 밑줄, 스스로 밑줄. 회피해야 된다. 뭔 피? 회피. 그리고 이제 국장 동그라미. 이 회피를 하지 않아. 본인이 재직 사회에 있는데 친족인데 회피를 하지 않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어요.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국장 동그라미. 여기도 중요해요. 권한이 중요합니다. 국장이 해촉할 수가 있다. 누가 해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제척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간반도 여기까지 했어요. 야간반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 페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씩 훑어보세요.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가볍게 한 번씩 훑어보세요. 어차피 반복해서 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 책이 둘 다 카메라가 똑같으니까 1 가져오세요. 1 차 가져오세요.